역학조사가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자가 격리 중이던 환자분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게 된 소식도 있어서 마음을 안타깝게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라 그 안타까움이 더 큰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을 보면 만성 간 질환이나 고혈압, 또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건강관리와 위생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몇 주 동안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코로나19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바이러스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첨단 의료 기술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계신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김영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첨단 의료 기술을 이끌고 있는 의료진들은 머지않아 인류의 기대 수명이 200살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들이 이런 걸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들이 발달하고 또한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 수명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더 많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지난 몇천 년간 그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인류를 위협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1928년도에 드디어 그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인류가 감염병을 좀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을 좀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최근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그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과학 기술로서 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런 의료 기술의 발달 속도라든지 병원의 의료 기술이라든지 의료진들의 기술 수준, 그 의료 진단 수준을 봤을 때는 이러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에 대한 것도 충분히 극복이 미래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바이러스와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또 많은 환자와 그리고 또한 사망자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중요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하면 그 세계적으로 20개에 달하는 백신이 개발 중에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또 그리고 관련된 기업체에서 여러 그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 참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선 요즘 엘리베이터 버튼에 소독제를 너무 많이 뿌려서 고장나는 일이 참 빈번하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역 감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요즘은 감기에 걸리는 것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면역력이 떨어질까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저희 가족은 아이들과 어른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접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감기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겠지요. 실제 독감을 이게 독한 감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실제로는 감기나 독감은 다른 종류의 질환으로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박사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독감을 독한 감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독감과 일반 감기에 발생하는 원인 바이러스를 보면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입니다. 일반 감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서 감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독감의 경우에는 백신도 개발되어 있고 또한 치료제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일반 감기가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독감과 감기를 혼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 백혈구가 감소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백혈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일까요? 네, 최근에 중국에서 그 발생한 환자 1,099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가 2월 28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환자의 33.7%가 백혈구 감소증을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 코로나19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는 백혈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하는 역할은 아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세균이 우리 몸으로 침투했을 때에 백혈구가 그 혈액 중에 돌아다니면서 집요하게 바이러스와 그 세균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길게 팔을 뻗어서 안듯이 병균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러고 난 이후에 대식세포에 다시 잡아먹혀서 그러한 병균들을 없애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메르스, 또 사스 같은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모든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해로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세균 중에는 유익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장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균이 유익균이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해롭지 않은 바이러스가 있고 또 우리에게 이로운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네. 세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세균 중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이라든지 살모넬라 같은 그런 세균들이 있고 네. 또한 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같은 그 해로운 세균들이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우리들이 즐겨 먹는 김치라든지 치즈나 또는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음식을 발효시키는 아주 이로운 세균과 곰팡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 경우에도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나 바이러스가 해롭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크리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많은 바이러스들이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롭게 하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네. 이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는 세균에게만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7년도에 네이처에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이 박테리오파지가 박테리아를 공격해서 죽이는 것을 이용해서 병을 일으키는 병균을 박테리오파지가 공격해서 그 병균을 없애는 작용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식물에게 감염되는 식물계 바이러스들도 사람에게는 해롭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크게 문제가 되었었던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 원인이 ASF 바이러스인데 이것도 돼지에게는 치사율이 100%나 되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지만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은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의 방법 중에서 가짜 뉴스를 가려내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보시죠. 중국 당국이 감염 예방책으로 마늘을 꼽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바이러스 예방이나 치료에 마늘이 도움이 될까요?
네, 요즘 보면 뜨거운 물이 바이러스를 막아준다 이런 가짜 뉴스도 있는데 사실 마늘 하면 항균 작용이 뛰어나다 이렇게 알고는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마늘 참 좋아합니다. 네. 네. 김치에 보면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건강에 참 좋은 식품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마늘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것인데 이것은 가짜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그 정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그 출처를 보게 되면 상하이시에서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 공문의 실제 내용은 의약품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는 마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알려져서 마치 마늘이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와전돼서 잘못 알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코로나19. 먼저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교수님? 네, 코로나19 감염증 19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8일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좀 더 조사가 되면서 이미 작년 11월 달에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2월 3일에는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객이 확진자가 나와서 큰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1월 20일에 우리나라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 사는 중국인인데 한국에 관광하러 왔다가 확진이 판정이 되어서 국내 첫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용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2월 달에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중국의 우한시에서 발생했었고 환자들이 급격하게 폐렴 증세를 일으켜서 위중해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한폐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질병의 이름에 특정한 지역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비드19로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CO는 코로나를 뜻하고 VI는 바이러스 또는 질병을 뜻하는 디지즈 D를 사용했고 2019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19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줄여서 코로나19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조사와 발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코로나19를 일으킨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동그란 구형에 마치 뾰족뾰족한 뭔가가 보인 게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이 생긴 모양이 위에서 봤을 때 왕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네. 그런 왕관 모양이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시면은 사스코브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처음에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폐렴 증상이라든지 초기 환자의 증상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스, 2002년, 2003년 있었던 사스의 환자의 상태와 아주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명명되기를 사스코브가 사스 바이러스인데 거기에서 다시 이를 붙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의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3차원 영상으로 이미지로 만든 것이 CDC에서 발표한 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 영상은 구형으로 생겼고 그거 위에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크기는 사실 80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사용하는 문구용 자 있지 않습니까? 네. 문구용 자의 제일 작은 눈금이 1mm 예, 예. 눈금입니다. 1mm 눈금을 이렇게 만 등분으로 나누면 네. 그거의 하나, 그러니까 1ml의 만분의 1 크기 정도가 이 바이러스 하나의 지름의 크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학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의 게놈 서열을 분석했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게놈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분석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96% 일치했다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는 그러한 결과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었던 것처럼 정상으로 보면 폐를 공격하고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장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급성으로 그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증상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무증상부터 열, 기침, 호흡, 곤란, 설사까지 다양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실제로 그 2월 28일에 중국에서 발생한 1,099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조사 분석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에 보면은 병원에 그 올 당시에 확진자 중에 43%만이 열이 있었고 나머지 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입원한 이후에는 한 88% 이상이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증상 감염도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여러 건이 여러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치사율을 말씀드리면은 중국 후베이성 경우에는 환자 중에 5%가 사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0.16%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중국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단시간 내에 너무 많이 급증하고 확산되는 바람에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더 높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월 28일 날 1,099명의 환자를 조사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사망률이 그 1,999명의 환자 중에서 1.4%가 사망했고, 그러니까 사망률이 1.4%가 되는 것이죠. 네. 근도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치사율은 1% 미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겪는 독감 정도의 치사율을 갖는 정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람 간의 대면을 줄이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외출 자제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확진자로서 판명이 되고 또 일부의 환자들은 생명이 위독하고 사망자도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접촉에 의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어떤 존재인지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좀 더 실체를 알고 그 위험성을 알면은 예방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병을 일으킨다는 관점에 봤을 때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학적으로 보면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예. 박테리아는 한 1000나노메타 정도의 크기인데 반해서 바이러스는 20에서 200나노메타로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박테리아는 세포가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독립된 생명체로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먹이도 먹고 또 세포로 분열해서 또 후세대도 남기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생명체가 박테리아입니다. 네.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바이러스는 작은 것일 뿐더러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반드시 정식을 하고 후세대를 남기기 위해서는 숙주가 되는 세포에 들어가서 정식을 해서 후세대를 남기고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상당히 다릅니다. 중간에 있는 그 공 모양으로 생겼는 이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우리에게 감기를 일으키고 독감을 일으키고 또 코로나19의 그런 원인 바이러스가 되는 바이러스는 이 공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와 그 박테리아가 사람에게 전염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사람 간에 전파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환자 가족이나 의료진이 감염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대규모 발생이 일어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19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에 초창기의 뉴스 보도에 보면은 이 그 동물에게서 바이러스 넘어와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네. 그 환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었던 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 간의 전파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또 지금 특히 대구나 그런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전파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병원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다른 말로 하면 세균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기생충, 원생생물, 이러한 그 미생물들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긴 모양과 크기도 다양하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좀 여담으로 그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쓰는 것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손소독제의 주성분이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와 의사들이 권고하는 손소독제의 그 알코올의 함량을 보면은 60% 이상의 알코올을 쓰십시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병원에서는 70% 정도의 알코올을 소독제로 쓰고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은 60%나 70%보다 오히려 100% 알코올을 쓰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제일 적정한 그 농도가 60%나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60%보다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알코올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주나 좀 다른 술을 붓는다 하더라도 알코올 농도가 낮기 때문에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100%를 쓰면은 오히려 살균 효과가 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알코올이 살균하는 그 작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거기에 알코올이 에탄올이지 않습니까? 에탄올이 들어가서 그 단백질을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데 100%의 알코올을 쓰게 되면은 이 알코올이 세균에 접촉하자마자 그 표면에서 단백질 단단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안쪽으로 침투를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한 60%, 70% 정도의 알코올을 쓰게 되면은 안쪽으로 삼투압에 다 스며들면서 이게 굳어지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이 다 굳어져서 이게 죽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실에서 그 예전에 현미경으로 미생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정말 작은 것들이 현미경을 보면 빠글빠글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 알코올을 한 방울 그 70%의 알코올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닿자마자 바로 움직임을 멈추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 정말 순식간입니다. 0.1초도 더 안 될 정도의 순식간에 닿자마자 살균 효과가 있는 것을 예.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70% 이상이 되면 죽어버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과 박테리아 감염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혼자서 정식에서 후손을 낳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숙주 세포에 들어가서 그 정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세포, 그 숙주 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과 그런 나노 기계들을 이용하고 생화학 기작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많은 숫자로 정식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그 세포를 뚫고 많은 바이러스가 방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쉬운 예로서 어느 집에 도둑이 문을 따고 몰래 들어가서 거기에서 냉장고 음식을 먹고 살고 하면 자녀도 낳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숫자가 많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그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정식해서 그것을 터뜨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박테리아가 방출하는 물질이 독성이 아주 강해서 그 독성에 의해서 그 세포가 죽는 그런 세포가 죽거나 해를 받는 그러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생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감염병에 의해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세균 감염에 의해서 많은 질병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그러한 세균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가 관리를 하고 뭔가를 처치를 할 수 있기 시작한 지가 사실은 100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 세균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1928년도에 우연히 실험을 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빵이라든지 네. 음식 주변에 그렇게 오래 두면은 자라는 그런 푸른색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이 곰팡이,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800배까지 희석을 해도 그 세균이 정식하지 않는 것을 플레밍이 발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항생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포도상 구균이라든지 여러 세균 감염에 의해서 병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러한 세균에 의한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과학적인 발전을 잠시 살펴보면은 페니실린이 정말 세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시대에 그 이전부터 역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중세 유럽에서도 패스트,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발생해도 정말 속수무책이었고 원인도 몰랐고 치료할 방법도 없이 많은 사람이 급격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바뀌었습니다. 1928년도에 미국 사망자의 18%가 폐렴과 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와 소화기계 감염 같은 경우에도 1900년도에 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 관련해서도 임산부의 10% 정도가 세균 감염에 의해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통해서 병균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침투에 대해서 막는 항생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그리고 또 환자에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질환에 의해서 그런 면역이 억제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병균의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로서는 그 천연두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네. 호암마마라는 말이 호랑이만큼이나 마마 천연두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이 질병이 1980년도에 세계보건총회에서 천연두가 종식되었다는 종식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그 1789년에 영국의 제너라는 사람이 이런 천연두의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었고 우리나라에도 지석영의 그런 종두법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런 천연두 마마가 많이 예방이 되었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환자 수가 줄어서 1978년도에 마지막 환자가 발생하고 그 이후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종식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개발로 인류의 수명이 극적으로 늘어났지만은 네. 그래도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겠지요. 자,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서 항생제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변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페니실린부터 시작해서 많은 항생제가 개발되었고 지금까지 쓰여 왔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는 바람에 병균 안에 있는 DNA가 조금씩 그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내성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996년에 일본에서 슈퍼박테리아, 그 방코마이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생제가 있는데 네. 그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그런 슈퍼박테리아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도 그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도에 하면 한 10,000명 이상의 그런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매년 한 3,000명 이상의 네. 환자들이 슈퍼박테리아에서 사망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또 관련해서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진 쪽에서는 또 빠르게 그러한 슈퍼박테리아를 해결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슈퍼 항생제 또 개발도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저희에게 몸에 좋은 또 도움이 되는 세균이랑 바이러스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인류에게 지금 아주 도움이 되는 보톡스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여성들이 정말 좋아하고 맞기를 원하는 보톡스입니다. 네. 네. 이 보톡스가 쓰여진 거는 1970년대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눈꺼풀이 좀 떨리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눈꺼풀 경련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에 와서 주름 개선 효과를 이용한 미용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톡스라는 용어는 사실은 보톨리늄 톡신의 그런 상품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 보톨리늄 톡신이라는 것은 그 원료 물질이 알고 보니 정말 놀랄 정도로 아주 특이한 물질입니다. 보톨리늄이라는 세균이 방출하는 아주 독소 물질입니다. 1g으로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생화학 무기로도 사용될 정도로 아주 위험한 물질이고 강력한 독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이것을 1970년대부터 해서 의학적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희석해서 정제하고 해서 의료용으로 아주 희석된 농도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보톡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러스 중에도 식물 바이러스라든지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들 중에서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즈라는 바이러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박테리아만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예.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게 크게 있는 것이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세균입니다. 그 세균 위에 작게 달라붙는 것이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들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세균을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병균을 죽이는 데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를 2017년도에 네이처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발표에 하면은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몸의 면역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하는 이론 바이러스도 발견이 되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물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거기 안에다가 치료 약물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쪽에 쓰고자 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 계시죠. 네. 바로 의료 인력과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자원 의료 봉사를 나서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국가적 감염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게 도움을 주는 의료 로봇들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료 로봇과 같은 개발돼서 현장에 사용된다면은 여러 면에서 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과 환자를 돌보기 위한 의료 로봇이 국내 일본과 그리고 미국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사용되고 상용화된 사례들이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료 로봇을 쓰게 된다면은 부족한 의료 인력과 간호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봇을 쓰게 되면은 아주 위험한 그러한 감염 문제도 의료진과 간호 인력과 그러한 또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의 그러한 감염 문제도 좀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하루빨리 오길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외에도 보면은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향후 미래에는 이러한 감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그런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링할 뿐만이 아니고 예방하고 그리고 또 치료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그 방안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네. 환자를 케어하고 그리고 또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자가 지금도 보면은 환자 중에 보면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네. 자택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이렇게 보이갑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좀 더 의료에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쓰이게 되면은 그러한 의료 기술들을 블록체인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담으면은 실제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가 기존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어떤 질환의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감염 환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가 어느 정도 위중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그동안 인류가 겪어온 바이러스 질환 하나하나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감기와 독감이 있을 텐데요. 증상은 비슷하다고 하셨지만 어떤 데서 차이를 두면서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기와 독감 일반적으로 비슷하게도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다른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감기 같은 경우에는 100여 종의 감기 바이러스, 그리고 리노 바이러스와 아데노 바이러스 같은 100여 종 이상의 많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서 생깁니다. 그렇지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오로소 믹소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서 생깁니다. 인플루엔자 A, B, C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감과 인플루엔자와 플루는 사실 용어가 혼용해 쓰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네. 감기 같은 경우에는 우스갯소리로 약을 먹으면 일주일만에 낫고 네. 약을 먹지 않으면 7일 동안 아프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예. 그것처럼 사실은 감기는 100여 가지 이상의 많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목표로 해서 백신도 이미 개발되었고 그리고 독감을 치료하는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서 실제로 계절이 되면은 독감 예방 주사 맞고 치료제도 먹어서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스, 메르스, 이 모르는 분들이 없을 만큼 어렵게 극복해낸 바이러스들인데요. 그렇다면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이게 어떤 차이를 두고 봐야 될까요? 사스와 메르스와 코로나19는 사실은 종류로서는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일컫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봤을 때에 이와 같은 형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서 RNA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에 보시면은 원 안에 중간에는 유전 물질인 실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그 뒤에 배경에 있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선이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뒤쪽 배경에 있는 것은 DNA입니다. 그리고 원 안에 있는 것은 RNA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전 물질이라고 하면은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DNA가 유전 물질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전 물질이 또 다른 종류가 있는 것이 RNA입니다. 네.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안에 유전 물질을 넣어서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RNA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에게 감염된다고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이 4가지가 있고 그리고 중증 폐렴을 일으키는 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가 수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던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작년 12월에 발생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사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2월 달에 중국 남부에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그 전해인 2002년도 11월 달에 중국 광둥성에서 최초의 감염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2002년, 2003년도에 약 8,000명 정도가 감염되었고 네. 77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예. 이때 치사율이 9.6% 상당히 높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네. 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발생했고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낙타로 옮겨지고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지면서 이렇게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그 중동과 유럽을 포함해 27개 나라에서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449명의 사망자 발생했고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36%나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186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었던 네.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전염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까지도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과학자, 의료진,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시면은 중국의 우한시에서 발생한 4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해서 최근에 1월 29일 날 논문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평균 나이가 59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60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15세 이하의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최근에 아주 어린아이들도 확진자로서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잠복기가 5.2일입니다. 보통 14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 14일에 충분히 길게 잡아서 14일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감염 재생산수 R0 값이 2.2 정도 된다라고 연구진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값은 뭐냐면은 한 사람의 확진자가 2.2명에게 전염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스가 한 2에서 5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가 0.4에서 0.9 정도 됩니다. 네, 코로나19의 진단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일단 의심되는 환자에서 검체를 채취를 합니다. 검체 채취는 보시는 것처럼 하기도, 상기도로 하는데 코 안쪽과 입 안쪽 그리고 가래에서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하고 이것을 이송해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진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하면은 한 20가지 정도의 그런 백신이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대 연구팀 같은 경우에 백신 개발 성공했다라고 1월 말에 그런 발표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달에 사람을 위해서 임상시험도 진행할 계획이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이러한 백신을 개발을 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해서 안전한지 효과인지를 검증을 하고 제품으로 내놓는 데에는 아무래도 좀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걸릴 거다라는 예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힘을 모아서 연구진들이 협력해서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을 좀 더 당겨서 네. 연내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병의 정상에 대해서 처치하는 대증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태국, 또 우리나라, 또 미국 이런 데서는 이미 예전에 비슷한 바이러스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들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볼라 치료제나 독감에 썼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 이러한 치료제들을 써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국내 명지대학교에서 발표한 그 발표에 하면은 그 항 HIV 치료제를 썼을 때 바이러스가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발표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의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동글동글하게 점이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네. 이 동글동글한 부분들이 다 바이러스들입니다. 이 세포 바깥에도 있고 세포 안에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식하는 것을 서울대 병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국내 기업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체에 대한 분석도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해 봤더니 중국의 코로나19와 99.7% 일치했다라는 그러한 결과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바이러스 배양 기술과 유전체 분석 기술은 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성공했고 앞으로 국내에서 많은 연구진들이 협력해서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게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국가 간의 소통이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우한에서 생긴 지 한두 달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네.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조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몇몇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연구진이 코로나19의 그러한 환자에서 뽑은 바이러스를 분석해서 유전자가 어떻다라는 유전체 분석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공개를 했고 그 공개된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국내에 그 빠른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체에서 그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단시간 내에 정말 빨리 그 진단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빨리 공개를 해서 다른 나라의 연구진들도 그것을 활용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정보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 여러 나라의 연구팀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해서 앞으로 인류가 이런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는데 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대규모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맨 처음에 발생한 나라는 스페인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이 감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은 인플루엔자 A형의 H1N1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1918년도부터 그 발생을 해서 그 당시에 약 5억 명이나 감염이 되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16억 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중에 5억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굉장히 감염률이 높았네요. 정말 네.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2,500만 명에서 1억 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했는 900만 명의 약 3배 이상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대형 사건으로서 에볼라 출혈열이 되겠습니다. 이 에볼라라는 것은 고열을 일으키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고 장기의 출혈을 일으키는 아주 급성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단기간에 사망을 만드는 병원균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1만 1,308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사율도 50%, 90%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에볼라 출혈에 대해서 독일의 그 연구진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2013년도 12월 6일에 기니의 2살짜리 아이가 박쥐로부터 최초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 간에 전염이 되어서 퍼졌다라고 이렇게 이 연구진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일 감염원에 의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퍼지는 그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박쥐가 바로 식충 박쥐가 되겠습니다. 네, 이 식충박쥐의 바이러스가 아이에게 옮겨져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서운 에볼라 사태가 일어났다니까 참 네,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코로나19도 비슷한 경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동물과 사람 간의 전염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나 봅니다. 네, 여러 사례들이 그 동물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와서 병을 일으키고 합니다. 사스 같은 경우에는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에게로 옮겨왔고,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서 인간에게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유인원에서 사람에게로, 에볼라는 박쥐에서 인간, 조류독감은 새에서 인간, 그리고 신종플루는 돼지에서 인간, 지카는 원숭이에서 모기를 거쳐서 인간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는 쥐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박쥐에서 매개동물을 통해서 인간으로 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처럼 동물에만 바이러스가 머물러 있을 때는 뭐 안전하고 한데, 그것이 다른 동물을 매개로 해서 사람에 전염되면서 그게 병원성으로 바뀌고 병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계 그 보건기구의 발표에 하면은 최근 20년간 사람의 신종 전염병 중에 60%가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산업이 발달하고 그런 그 도시가 확장되고 하면서 개발이 진행되면서 그 야생동물, 숲속에 멀리 있던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던 야생동물도 접하는 것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수단입니다. 중국 내에도 보면은 그 중국이 그 큰 넓은 땅에 그 고속철도가 깔려 있고 비행기가 깔려 있고, 그리고 또 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전 세계로 다 향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감염병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빠르게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의학의 발전은 정말 획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변종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 예방법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알려주시죠. 네, 정말 마스크는 중요합니다. 특히 실외에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마스크가 아니고 지금은 실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이 비말을 통해서 아주 작은 침방울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한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손 씻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손 소독제도 사용하고 손도 비누를 사용해서 자주 씻는 것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응원 한마디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여러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의 그런 확산에 의해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그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그 현장에서 의료진들과 그리고 또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한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과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그 연구진들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사망률이 한 1.4% 또는 그 경증과 무증상 환자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한 1% 미만 정도, 그러니까 독감 정도 수준일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 코로나19에 걸리면은 마치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너무 지나친 걱정이나 두려움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인류의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해왔죠. 그러나 악성 질병을 이겨내겠다는 인류의 열정과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빨리 이겨낼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개인 위생과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TV 메디칼 약손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바이러스의 역사와 치료 과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의학을 이끄는 과학자 김영호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